문득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러고 있어? 다른 집 아이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내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한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풀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는 문항을 줘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다학의 지승현입니다. 수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얘기할 때 나는 한 번도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저희가 함께 들어보고 또 그에 맞는 해결책을 찾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속 시원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기만 해도 일단 믿음이 가고요. 많은 어머님들께서 꼭 한번 상담 받아보고 싶다라고 얘기하시는 학습 전문가시죠. 민성원 소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자기소개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제 소개라고 하면 공부 잘하게 만드는 거, 대학 잘 가게 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인데요. 공부를 못한다는 애들의 대부분이 수학을 못하는 거고, 대학을 갈래도 수학을 잘해야 대학을 가고, 저는 학부모님들께서 이 방송을 들은 다음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오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요, 교육의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아이들에 관련된 생생한 얘기를 가장 많이 전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직 수석 교사세요. 이정주 선생님,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도 전문가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에는 가슴이 떨리는데요. 28년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이야기하고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수학 때문에 아파본 경험이 있는 엄마로서 네. 오늘 즐겁게 참여하려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더 공감이 됩니다. 같은 엄마의 입장에서 또 얘기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역시 또 수학과 관련된 이론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수학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고호경 교수님,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호경입니다. 저는 수학 교과 분야에 관련돼서 우리 아이들이 수학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좀 풀어주고, 그리고 우리 어머님들께도 좀 더 비전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과 함께 얘기를 하다 보면 어느새 이 수학과 관련된 고민들이 많이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수학을 어렵다고만 느끼지 않고 좀 더 가깝게 느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되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실 것 같아요. 저희가 수학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제 전문가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실제로 공부하는 아이들은 어떤 느낌일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이 아이들의 생각을 들어보기 위해서 직접 초등학교를 찾아가 봤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저희가 전달해준 설문지를 정말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한자 한자 눌러가면서 답변을 해줬는데요.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서 이 얘기를 오늘 나눠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수다학의 주제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바로 나는 이럴 때 수학을 포기하고 싶다입니다. 수학은 늘 항상 어렵고 늘 포기하고 싶지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수학 포기자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바로 초등학교 고학년 때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요. 그래서 특별히 초등학교 4, 5, 6학년 학생들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어봤습니다. 먼저 세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분은 정말 초등학교 다니실 때 수학을 좋아하셨는지 궁금해요. 민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늘 항상 부러워하는 서울대를 나오신 당연히 수학을 잘하셨겠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이제 잘 했는데요. 네. 그 어린 시절로 생각하면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이 별로 없고 특히 수학은 정말 싫어했고
학습지 같은 경우를 할 때도 엄마가 시키면 한 3분의 1도 안 하고 나머지 버리고 그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다른 게 지금 아이들이 수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차피 수포자라는 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 상대평가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저 때는 발생하지 않았던 문제가 지금은 발생하는 것 같고 이 방송을 통해서 제 얘기가 아닌 전반적인 아이들의 얘기를 통해서 솔루션을 한번 만들어 쓰고 싶습니다. 네, 너무 자신 있게 말씀해 주셔서 믿음이 갑니다. 네. 우리 고우경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뭐 수학을 좋아하셨으니까 이렇게 수학 전문가가 되셨겠죠. 특별히 싫어했던 기억은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공부할 때는 아무래도 좀 절차적인 그런 접근이 좀 많았고 요즘에는 사실 수학 교육의 방식이나 뭐 목표 같은 게 바뀌었잖아요. 네. 아이들이 뭐 과정을 알게 한다거나 다양한 뭐 생각을 하게 한다거나 뭐 아무튼 이런 쪽으로 굉장히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좋아했던 안 좋아했던 그런 거하고는 요즘 좀 다른 것 같고 요즘 바뀐 그런 수학 교육의 트렌드에 맞춰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수학을 잘하고 좋아하게 해야 되나 그게 더 문제일 것 같습니다. 네. 이정주 선생님은 어떻게 수학을 잘하셨을 것 같아요, 왠지. 저희 때는 잘하고 못하고 이런 생각을 별로 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비교하지 않고 공부하고 또 선생님하고 함께하는 과정을 굉장히 즐겁게 했는데 요즘 아이들을 보면은 저희 때보다 굉장히 여러 가지 학습 도구도 많아지고 화려한 교육 네. 말하자면 서포트해주는 그런 또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장 슬프지만 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수포자이죠. 저는 적어도 초등학교에서는 수포라는 얘기는 안 했으면 좋은데 사실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있는 현실이라 네. 저는 그냥 즐겁게 수학을 배웠던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도 초등학교 4, 5, 6학년 요 시점에 수포자로 이렇게 바뀌는 아이들이 많다고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아이들이 공부하는 것을 즐겨야 할 그 나이 때에 어렵다,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좀 참 불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100명 중에 80명이 수학 진짜 하기 싫었던 적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그 이유를 저희가 직접 물어봐서 1위부터 5위까지 뽑아봤습니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저희가 짚어보면서 그에 맞는 또 해결책도 함께 또 그 고민에 대해서 공감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자, 먼저 5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5위. 내용이 지루하고 재미없을 때.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네요. 우리가 뭐 어떤 거든지 내용이 재미없고 지루하면 졸잖아요. 뭐 그런 거랑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이정수 선생님, 실제로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지루해요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수업 시간에?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죠. 아이들은 만나는 동기, 이게 뭐지 하는 그 호기심 그 단계만 지나면 재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재미는 호기심 단계를 넘어서 본인이 빠져보아서 어느 정도 시간을 견디고 해결하는 그 성취를 가졌을 때가 재미인데 우리 아이들이 너무 빨리빨리 하는 것. 네. 너무 즉답을 찾는 그런 훈련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재미있을 때까지의 시간을 견디는 힘이 부족한 게 아닌가. 네. 일선에서 그런 얘기는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냥 빨리빨리 모든 정답을 알고 네. 싶은데 그 기간까지 못 기다린다고 이제 보시는 네, 건데요. 그러면 교수님 보시기에 아이들이 이렇게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느끼는 데는 어떤 특별한 원인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 초등학교 학생들, 6학년을 포함한 학생들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하면 수학을 조금 더 재미있고 잘할 수 있을 것 같니? 라고 질문을 했더니 많은 수의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조금 더 이렇게 신났으면 좋겠어요. 뭐 게임 같은 수학도 하고, 뭐 교구나 이런 걸 이용해서 활동도 하고, 몸을 좀 많이 움직이는 그런 시간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는 책상 앞에 딱 앉아서 정말 연필과 종이만 가지고 문제만 풀어라. 그런 상황이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지루하고 재미없다는 게 이제 지루하다는 거는 반복성이 강한 거고 재미없다는 거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재미없는 거거든요. 반복적인 거는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을 계속 하고 있어야 되는데 속도도 정확히 빨라야 되고 네. 이제 답도 정확해야지 나중에 고차원적인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사실은 A라는 답을 만들 때 한 번에 답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해서 답이 나오는데 그쵸. 근데 아이들은 나중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단순한 연산을 반복하는 이게 굉장히 지루할 거고 그다음에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는 그 수학을 재미없어 하는 건 당연한 거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 아이한테 어떤 느낌을 줄 수 있는 건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려준다 그러면 네. 아 이거는 극복해 나가야 되는 거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한테 이거를 이해를 구하고 어떻게든 하게끔 만드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좀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엄마가 생각부터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재미없고 지루하다는 생각을 갖고 수학을 시키고 내가 수학을 못했기 때문에 한이 있거든요, 엄마들이. 내가 수학만 좀 잘했더라면 뭐 좋은 대학을 갔을 텐데 수학만 잘했더라면 인정받았을 텐데 너만큼은 수학을 정말 잘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고 그 영어 수학에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계속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종수 선생님 굉장히 웃으셨어요. 웃음을 막 못 참고 그러시는데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다른 어떤 경험들이 또 있으셨나 봐요. 아니, 이제 부모로서는 내 아이에게 이 아이에게 모든 걸 제공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사실 사랑도 아이가 소화할 만큼 줘야지 사랑이지 그렇죠. 넘치면 스토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가 빠져서 재미를 느낄 때까지 그런 단계를 부모님이 봐줘야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생략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깊이 생각하고 정말 수학이 필요한 사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런 훈련을 충분히 못 가졌기 때문에 이 재미의 깊이를 모르는 게 아닌가. 그런데 무조건 참아라, 인내하라 뭐 이렇게 해서 지금 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상황이. 어쨌든 아이들이 뭐 좀 관심을 갖고 흥미를 가지고 그다음에 그 어려운 과정을 함께 이렇게 좀 겪어나갈 수 있도록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총동원돼야 될 것 같아요. 참 이게 영원히 바뀌지 않을 것 같아요. 지루하고 재미가 없기는 없는데 이걸 이제 인정하고 가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아요. 재미없고 자. 지루해라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그걸 이제 솔루션을 줘야 되니까. 네. 제가 그러면 일단 재미라는 것은 그 수학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저는 초등학교 학생이라면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거든요. 그 카드 게임일 수도 있고 윷놀이일 수도 있고 다 수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학 이외에 다른 것들을 많이 알려줌으로 인해서 아, 이 수학을 잘했더니 이런 게 재밌어지는구나 라는 걸 느끼기 시작을 하면 수학을 최소한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이 쓰고 네. 여기서 배웠던 것들을 응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오위 하나만 봤는데도 너무 공감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아이들이 뽑은 4위 함께 보겠습니다. 수학 이럴 때 포기하고 싶다. 4위는 잘하는 친구와 비교될 때. 이거는 정말 두말할 나위가 없죠. 사실 우리가 그냥 뭐 부부끼리도 옆집 아내와 비교하고 옆집 남편하고 비교하면 좀 그렇죠. 네, 이게 가장 상처가 되거든요. 근데 내 아이한테 공부 때문에 다른 친구와 비교를 한다.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요즘 보면은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비교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와 비교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어떠세요? 비교를 하면 안 된다는 게 너무 자꾸 정설처럼 이렇게 나가 있는 것도 문제인 게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의 학생의 행복 지수가 얼마다. 이것도 비교한 거잖아요, 다른 나라랑.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역 지수가 얼마고 행복 지수가 얼마다. 이것도 다 비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비교라는 것은 더 높은 단계로 위한 현재의 인정이기도 해요. 다만 그 비교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비교를 통해서 동기부여가 되면 되는데 그렇죠. 이 비교가 이제 이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줄 때 그러니까 비교가 비난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비교가 이제 안 좋은 영향을 줄 때 문제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동기부여 차원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비교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네. 그 일단 책임 회피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비교를 당하는 아이, 그렇게 양육이 되는 아이들은 만약에 이게 수학 자체 학습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는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해서 더 잘하고 싶은 그런 쪽의 경쟁 의식이 굉장히 과열될 수 있다는 네. 게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애가 경쟁이 좀 과열되고 그런 것들을 좀 즐기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잘한다. 그러면 문제는 없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상대적인 경쟁으로서만 그 학습을 바라보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한계가 와. 그랬을 때 이 아이는 나는 다른 애들보다 이게 굉장히 머리도 나쁘고
뭔가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지각을 딱 하는 순간 네.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벗어나고자 하는 그런 회피 효과를 보는 거죠. 그래서 네. 내가 아이들보다 다른 아이들보다 뭐 열등하거나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들에서부터 벗어나려고 그래서 나는 열등하거나 그런 부족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나는 노력을 안 해. 나는 관심이 없어. 그렇게 위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회피를 하면서 그래서 결국은 수학 학습에서부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손을 놔버리는 네. 그런 극단적인 형태가 또 벌어지기도 하는 거죠. 근데 비교도 적절한 열등이나 어느 정도의 또래 집단에 대한 경계 비교는 분명히 성장의 원동력이 되기도 해요. 뭐 청어잡이에서 매기 효과처럼 네. 약간의 긴장에 도움이 되는데, 하지만 이 비교가 건강한 성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이가 자신감과 자존감,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 건강한 자존감이 형성되었을 때 상승 효과가 나는 것이지, 우리 부모님이 이미 높은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는 못한다 하고 하는 비교는 네. 정말 아이의 길을 죽이는 비교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원래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현실로 와보니까 그게 아닌 게, 예를 들어서 그 강남의 모 초등학교에는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부터 3등까지 한 애가 한 반에 있더라는 거예요. 전국에서 전국권 애가 한 반에 3명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일반 아이가 전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1등부터 3등까지 하는 애 반에서 아무리 수학을 노력해도 얘는 4등인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진짜 애 때문에 유학을 갔어요. 이게 좋은 케이스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년쯤 있다가 찾아왔다는 거죠. 미국 수학 경시 대회에서 상을 받았어요, 얘가. 왜냐하면 이 아이가 6학년 때 미국을 갔는데 네. 곱하기 두 자릿수 곱하기도 선생님이 5문제를 딱 내주더래요. 근데 애들이 그걸 끙끙거리고 피는 거예요, 미국 6학년 애들이. 얘는 그냥 뚝딱했겠죠. 얘는 암산으로 한 거죠, 암산으로.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얘를 데리고 교감 선생님한테 데려간 거예요. 한국에서 지니어스가 왔다고, 천재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교감 아까 한 거 다시 해봐라 했더니 얘가 딱 풀어내니까 네. 학교에서 우리 학교 수학 대표로 얘를 키우자. 그러니까 비교 집단에서 얘가 월등히 우세한 거예요. 근데 어느 비교 집단에서는 얘가 열등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맹모 삼천지교라는 게 꼭 교육 환경이 최고로 좋은 학교가 얘한테 좋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어머니는 우리한테는 항상 선택의 기회가 있기 때문에 비교를 했을 때 열등할 수 있는 환경에는 우리 아이를 안 넣는 게 좋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가 경시를 할 수 없는 아이인데 경시반에 넣었다. 멀쩡한 아이가 거기서 꼴찌라는 거예요. 그렇죠. 영재고등학교도 꼴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단을 잘 하시면 네.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스스로 현실이잖아요. 아이들이 다 점수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아이가 열등하다는 판단이 들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은 남자분이라서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엄마 마음이에요. 이렇게 비교를 해서 자기 자녀를 정말 정확한 수준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분은 없다고 봐요. 저도 엄마 경력 29년째인데요. 네. 아직도 우리 아이의 수준은요, 제가 생각하는 제 눈높이의 수준과 아이의 수준은 다른 것, 한참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 초등이나 중등 어머님들한테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의 수준을 봐라. 그 수준 엄마들 인정 못 하셔요. 자,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과학적인 기준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을 갖고 해야 될 게, 우리 아이가 저 집 아이보다 빨리 못 뛸 때는 비교하지 않아요. 아이 안 뛰어도 돼. 왜? 그 집 아이는 키가 월등히 크고 봐도 근육이 좋거든요. 힘도 세 보이고. 네. 근데 이 공부라는 거는 머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안 보여서 비슷하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너도 할 수 있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머리가 이렇게 선천적으로 그런 지능이 분명히 초기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는 건 맞아요. 네. 그러나 그래도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또 그 큰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아이도 정확한 진단이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진단의 노력은 하고 우리 아이의 특성을 끊임없이 파악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적절한 우리가 아이에게 처치를 주면 굉장히 진보되고 향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은 네. 네, 그렇죠. 끝내 놓지 네. 말아야 될 것 같아요. 21세기의 그 발달 심리학을 보면 약 50%의 지능은 유전이요, 50%는 개발의 여지가 있다고 그래요. 네. 근데 노력을 한다고 잘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선생님. 그런 말. 그게 왜냐하면 그게 이제 쌍둥이 실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 쌍둥이가
교육 환경이 좋은 집에 갔을 때와 교육 환경이 안 좋은 집에 갔을 때 타고난 지능이 거의 유사했을 거라는 판단하에 한 10년이 지나고 나왔더니 지능 포인트가 15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즉 어떤 환경을 통하느냐에 따라서 지능이 개발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 아이의 강점 지능과 약점 지능이 뭔지를 알고서 처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강점 지능은 다소 강하게 해도 되는데 만약에 약점 지능이라고 생각된다면 거기서는 그 좀 덜 어려운 수준으로 양을 많이 하면 그게 올라갈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거예요. 비교는 아이를 병들게 한다. 그렇죠. 그리고 엄마도 병든다. 엄마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그렇죠. 네, 무턱대는 비교를 통해서 내 아이의 자존감을 낮추는 것보다는 오히려 아까 민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교를 안 당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서 내 아이가 자존감을 좀 가질 수 있도록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그리고 일단 아이들이 비교되는 게 싫어요라고 이렇게 사위로 얘기할 정도였으면 이런 얘기는 저희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계속해서 수학, 이럴 때 정말 포기하고 싶다. 3위를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3위는요. 많은 학원을 다녀야 할 때. 공감되시죠? 사실 뭐 이렇게 아이들 키우셨을 지금 다 이제 20살 넘은 이제 장성한 아이들을 뭐 가지고 계시니까 그때만 해도 이렇게 학원을 많이 보내진 않는데 요즘 아이들은요. 학원을 너무너무 많이 다녀요. 선생님, 그렇죠. 아이들이 학원 얘기 많이 하지 않나요? 힘들다고? 네.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오히려 역으로 학원 숙제가 학교의 숙제나 과제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암기를 네. 해와야 되는 것들. 한두 개가 아니고 뭐 대여섯 개씩 다니는 아이들도 있으니까. 아니 도대체 요즘은 뭐 어른들도 뭐 바빠, 요즘 스케줄이 아주 빡빡해, 뭐 이런 얘기, 아이들 입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게 너무나 정말 신기할 노릇인데요. 실제로 저희가 한 설문조사를 살펴보면 90%가량이 학원을 다니고 있었고 평균이 3군데였습니다. 그리고 4군데 이상을 다니는 아이들도 많았었는데요. 그중에 빠지지 않는 학원이 바로 수학학원이었어요. 수학학원. 야, 근데 이렇게 수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을 어쨌든 간에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계속 해야지만 성적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시도를 하고 계시는 건데요. 3분 다 이제 학부모이셨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나는 수학과 관련돼서 학원 보내본 적 있다 하시는 분 계세요? 네, 너무 솔직하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일하시는 엄마시니까 더더군다나 학원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어요. 어떠셨어요? 네. 뭐 어거지로 보냈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아이가 필요로 할 때는 보냈어요. 또 아이가 네. 친구랑 같이 가고 싶어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좋은 선생님 있다더라. 이러면서 그래서 갔는데 한 번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저도 이렇게 잦은 출장 이런 것 때문에 좀 아이가 혼자 있는 거에 좀 부담스러워서 학원을 보내려고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렇게 장기 출장을 갔다 왔더니 아이가 그 다음 날로 등록해 놓은 다음 날로 이렇게 학원비를 환불해서 식탁 위에다 올려놨더라고요. 어머.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아이가 학원에서 못해서 맞았대나 혼났대나 뭐 그렇대요. 그래서 못하면 서러운 건 자기인데 왜 자기를 혼내냐고. 네. 그래서 바로 다음 날로 환불해서 갖다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제가 반성을 하고 아이가 꼭 필요로 해서 원할 때만 보내는 걸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네. 거기도 좀 약간 그 조심할 점이 있는 게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나면 사실은 사이버 공간 아니면 현실적으로 누구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놀이터에 애들이 없어요. 다 학원을 가니까. 그러니까 안 그러면 혼자밖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도 엄마 입장에서 보면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걔가 뭘 필요성을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가면 친구가 있고 네. 그다음에 나는 영어를 못하는데 제가 영어를 하니까 나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죠. 그래서 학원은 이 아이의 체력과 시간에 안배해서 필요한 것과 안 필요한 걸 나눠서 끊고 새 걸 끊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만두고 새 거를 시작해야 되는데 네. 아이들이 거기에 있는 친구와 인간관계, 선생님과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엮여 있어서 그만두지 못하고 새 거가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학원 다니는 거를 좋아해서 엄마는 보냈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맞긴 맞을 거예요. 그거는 밥상에 이만큼 음식이 있는데 다 맛있어 먹었더니 살이 쪘더라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 보면은 이 아이한테 들어갈 칼로리가 어느 정도인지 계산해서 네. 음식을 배분해야 되는 것처럼 이 아이의 체력과 필요성에 의해서 아이가 아무리 좋아하더라도 그만두게 하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학원을 보내는 이제 엄마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수학은 수학에서 해야 되고 영어는 영어라서 해야 되고 논술은 논술이어서 해야 되고 축구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자세 교정을 위해서 발레도 해야 되고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끊을 게 없는 거죠. 끊을 게 없는 거죠. 하나 버릴 게 없는데. 근데 사실은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되는 엄마의 자기 불안 아닌가요? 아이가 눈에 보이는 순간 불안한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다른 집 아이는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얘는 왜 저러고 있지? 네, 왜 어떤 방바닥에 누워있지? 어떤 이런 엄마들이 생각에. 텔레비를 아이하고 같이 재밌게 보다가도 문득 아이를 보니까 이 아이가 왜 이러고 있어? 다른 집 아이는 공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불안이 든다고 하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선행이나 심화된 문제가 너무 이렇게 많이 떠돌다 보니까 네. 초등학교 아이들이 자기 학년 수준의 수학 능력은 정상인데 비해서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네.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부모님들께서 꼭 뭘 해야 된다는 아까 소장님 얘기하시듯이 다른 집의 아이한테 맞는 비법이 우리 집 아이한테 맞는 게 아닌데 그렇죠. 맞아요. 온갖 비법이 난무하다 보니까 그중에 무엇을 엄선해서 우리 아이에게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능력보다는 좋다는 거는 그냥 만능 특효약 같이 다 한 번씩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학교나 정말 해야 될 시기에 공부를 하지 못하고 그때는 정말 질려버리는 네. 이런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학교에 있는 교육만으로는 만족을 안 하시고 사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교육이 결국은 선행학습하고 늘 항상 연결이 돼요. 그 경시학원에 보면 실제로 경시에 막상 나가서 상을 받는 아이들은 뭐 학원 자체에서도 5% 10%밖에 안 되거든요. 네. 학원 자체에서. 그러면 90%는 얘네들 학원비 절약해 주는 것밖에 안 되는 거고 우리가 김연아 선수처럼 스케이트 잘 살 수가 없고 누구처럼 골프를 잘 칠 수 없는 건데도 불구하고 막연한 그 불안감 내지는 막연한 동경 때문에 그 산업이 하나 형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게다가 지금 경시는 특목고 갈 때나 대학 갈 때도 쓰는 칸도 없어요. 네. 옛날에는 그런 것들을 잘 써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쓰거나 아니면 자기소개에 써서 대학 입시나 특목고 입시에 플러스가 되기도 했는데 지금 외부 시험은 아예 쓰는 칸도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막판에 가면 큰 도움도 안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엄마들의 어떤 허영심 때문에 많은 그런 경시를 내보내서 네. 아주 소수의 아이들, 1% 이내의 아이들은 그 경시가 수학을 더 잘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됐지만 99%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 그것 때문에 학원 다녀서 수학이 아주 싫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선행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아이한테는 뭐 자신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아이의 그 인지적인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굉장히 과도한 선행을 시킨다는 게 하나 문제고, 그러니까 애들이 학원에서 뭔가 이렇게 좀 배워왔다는 거죠. 수학 겉핥기식으로도 뭔가 배워와서 뭐 들어봤다는 네, 거죠. 자기는 다 안다 그래서 어떤 활동을 시켜도 별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어른들 하는 말로 건넘는다고 하는 아이들은 그 시간이 지루한 거예요. 그 시간이 지루하니까 다른 아이들이 이 시간을 이제 방해하는, 그래서 네. 선생님들이 생각하기에는 수업의 해방권이 되어버리는 그런 슬픈 이제 일도 가끔씩은 있죠. 우리 아이들은 학원 다니는 거를 힘들어하거나 뭐 싫어하지 않을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공부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인 것 같아요.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학원을 가면 공부한다고 생각하는데 걔가 거기서 매일 놀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가 있으니까. 그래서 엄마는 학원 보내느라고 고생을 엄청나게 하는데 네. 애는 거기 순전히 놀러 가니까 내가 돈을 썼으면 정말로 이게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우리한테 맞는 건지를 좀 판단해서 네. 좀 최소 30% 정도는 효과 없고 필요 없는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찾아내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정신적 건강과 엄마의 경제력이 다 좋아질 것 같아요. 네. 참 냉정하지만, 냉정한 얘기 현실입니다, 같으시겠지만 이게 현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잡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해요. 그냥 뭐 몇 개 학원을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에게 꼭 필요하고 내 아이의 수준에 잘 맞는 학원인지 한번 심각하게 고려를 해보시고 하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아이들이 수학 이럴 땐 정말 포기하고 싶어 라는 생각 언제 들까요? 이번에 2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2위. 문제가 어려워 도저히 안 풀릴 때. 진짜 막막한 거죠.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어른들도 사실은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텐데 아이들은 뭐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아이들이 수학을 하면서 언제 슬프니 그러면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껏 풀었는데 틀렸을 때, 그다음에 뭐 나는 못 풀 것 같은데 아이들 옆에 애들은 다 풀고 있을 때, 뭐 이럴 때 진짜 좌절이네요. 네. 네, 그러면 우울하고 뭐 좌절감 느낀다 이런 얘기를 초등학생들이 하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럼 또 반면에 언제금 행복하니 그래도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가장 행복하다 네. 이런 말을 또 해요. 그러니까 양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정말 흥미롭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풀릴 수 있는 시간과 풀릴 수 있는 능력을 맞춰주면 그 아이는 이 좌절이 어느새 행복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좀 이렇게 수학을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으면 집에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아이들의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다 보면 내 아이가 왜 이거를 어려워할까라는 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아까 얘기한 시간을 이제 견디는 네. 힘, 문제를 견디는 힘인데요. 그런 훈련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되어 있을까? 왜 어렵다고 할까 했더니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데 주로 양만 관리를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문제집 몇 장 풀어라. 그렇죠. 몇 문제 해라. 몇 문제 해라. 이러는데 사실은 어떤 아이들은 문제의 양보다도 한 문제를 해도 정확하게 자기가 풀고 그 푼 것을 설명을 할 수 있으면 확실하게 아는 아이인데 이런 아이조차도 문제의 개수에 연연을 하다 보면 충분히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제의 양에 너무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아이가 충분히 자기 이해를 하지 못하고 넘어갈 때 그때 아이들은 어렵다. 그리고 또 이런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면 문제를 충분히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장제 문제 같은 경우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숫자만 다다닥 꺼내는 거예요. 숫자만 꺼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식에다 넣어가지고 답을 그냥 빨리 내버리고 이게 맞든지 틀리든지 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생각하고 네. 진짜 어렵다고 하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면은 충분히 문제를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아이들이 좀 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사실 아까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애들이 실제로 약간 어려워 보이는 문제를 딱 만나면 일단 도전을 안 한다고 해요.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네. 해요. 그러니까 이미 어려워 보이면 나는 이걸 못 풀어 하고 자신감이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맞습니다. 들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아이들한테, 엄마들한테 줘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최상의 수준의 자신감과 최하의 수준의 자신감은 절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한테는 어느 정도의 그 문제를 줘야 될 거냐. 그 다음에 이 아이 수준에 맞는 문제인지 안 맞는 문제인지, 그 다음에 적절하게 칭찬을 해줘야 될 건지, 네. 아니면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될 건지, 그게 모든 아이들한테 다른데, 제일 잘하는 아이한테 수준에 맞춘다거나 너무 어려운 수준의 문제를 줘서 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아이인데, 네. 수영 선수 박태환 선수도 처음부터 수영을 잘한 건 아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도 처음부터 스케이트 잘 타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는 가능성만 있는 아이인데 그 가능성만 있는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그 가능성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네. 많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그 풀려도 풀리지 않아요라는 문제가 아니라 풀리는 문제를 줘서 내 아이가 나도 하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자신감을 주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그렇지만 뭐 또 그 성취 경험이라고 하는 게 100% 풀 수 있는 문제를 매번 푼다고 해서 성취 경험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딱 봐도 처음에는 어려워 보이거나 못 풀 것 같은 것을 풀어냈을 때 사실 성취 경험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쌓이면 아이들이 더 자신감을 가지고 어려운 문제에 더 적극적으로 도전하겠죠. 그래서 너무 애들이 다 풀 수 있는 문항을 줘서도 안 되고 네. 그렇다고 전혀 못 푸는 문제를 또 줘서도 안 되고 보통은 한 뭐 풀 가능성이 한 50% 정도 되는 문항을 줘라 뭐 이런 말들을 해요. 물론 아이들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근데 아이의 견디는 힘은 사실은 엄마의 견디는 힘하고도 비례하는 것 맞아요. 같아요. 네. 이렇게 우리 아이가 이제 뭐 점심 때 먹을 걸 저녁까지 기다려라. 사실은 그게 옳아요. 부모님도 알고 있으실 거예요. 네. 문제집이나 학원도. 근데 맞아요. 사실은 부모님이 더 못 견뎌서 항복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의 견디는 힘을 기른 자면은 부모님도 안타까움을 그렇죠. 견뎌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이제 운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근육도 키우고 하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처음에 벤치프레스를 20kg로 들다가 요새 90kg를 들거든요. 근데 20kg를 들 수 있는 사람한테 25kg를 들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40kg 들어갈 때까지 필요한 거고. 근데 누가 90kg를 든다고 20kg 들 사람한테 90kg를 주면 죽는 거예요, 이게 눌려서. 그렇죠. 그런데 어려운 문제 수준도 점차 늘리기 시작하면 지금은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였는데 네. 그 당시에는 좀 지나고 나면 아주 단순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정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즉답이 나오는 문제를 자꾸 주면 수학이 또 재미없어지고 능력이 안 크거든요. 그래서 끙끙거렸을 때 풀 수 있는 문제 수준이 어딘지 좀 최근에 수학 교재는 레벨별로 굉장히 여러 수준의 교재가 있어요. 우리 아이는 어느 정도의 참고서를 택하는 게 얘한테 맞는 건지 네. 그거는 아이가 풀고 났을 때 표정을 보면 많이 알 수 있거든요. 수학 그 문제 풀었을 때 뭐 잘난 척을 하거나 기뻐하면 쉬운 거예요. 조금 더 어려운 걸 줘보는 거죠. 네. 그래서 끙끙끙끙 풀었을 때 드디어 해냈다 이 정도 느낌이 나오는 참고서를 보면 그 책의 시리즈로 가는 게 제일 적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거를 알려주는 전문가가 집에 살았으면 좋겠네요. 엄마가 내 눈치를 보면 안 돼요, 눈치를. 엄마가 아니, 할 수 있을까요? 관찰을 하면 애가 너무 착착착착 장이 넘어간다. 저거 쉬운 거죠. 네. 근데 1시간을 두고도 못 넘어간다. 저건 또 쟤한테 안 맞는 거죠. 일단 자기 엄마의 아이를 그러면 관찰. 역할은 관찰. 일단 관찰하는 거예요. 네. 눈치, 인내. 화내거나 대신 풀어주거나 네. 하는 게 아니고. 관찰하는 거. 그렇죠, 네. 그거예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세요, 진짜. 오랜만에 의견 일치가. 네. 오랜만에 오랜만입니다. 네, 정말 오랜만에 세 분이서 아주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는데요. 역시 아이의 공부, 아이를 이렇게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는 부모의 역할이 중요하구나 다시 한번 느끼게 되고요. 엄마의 인내와 관찰이 참 많이 필요하구나 다시 한번 또 절감을 하게 됩니다. 어, 1위로 넘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 수다학으로 노크를 해주신 많은 분들의 사연들 중에서 학부모님의 사연과 또 학생들의 정말 그 현실감 넘치는 사연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쁜 우편함 속에요. 편지가 진짜 많이 들어있어요. 네, 그중에서 첫 번째 사연은요. 오늘 만나볼 사연은요. 자, 6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다행히 저희 아이는요, 수학에 흥미를 갖고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끔씩 궁금한 것을 물어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수학 성적이 아주 정말 심하게 낮았거든요. 아이가 원주율이며 부피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식은땀이 나고 어디에 숨어버리고 싶어요. 왜냐? 저는 잘 모르니까요. 저랑 똑같으시네요. 제 고민은 엄마는 어릴 때 수학을 못했어 라고 솔직하게 아이한테 말하는 게 좋은 것인지 엄마는 잘 알지만 전문가 선생님한테 배우는 게 더 낫다는 식으로 잘하는 척을 하면서 돌려 말하는 게 좋은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떤 분께서 좀 대답을 해주시겠어요? 아마 초등학교 저학년 때 연산에서 엄마가 간섭을 많이 했을 거예요.
그 연산 정도는 엄마가 좀 풀어줄 수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우리 엄마는 수학을 굉장히 잘하는다는 생각이 드니까 얘가 자꾸 묻는 거니까 그 지금 와서 솔직하게 내가 한 4학년 수학까지는 내가 너를 가르칠 실력이 되는데 네. 내가 나이가 먹어서 다 까먹었으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묻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나는 수학 못했으니까 나한테 묻지 마. 그거는 조금 나이가 먹어서 문제가 되고. 까먹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예전에 엄마가 늙어서 막 이러면서. 옛날에는 안 하는데 그래 지금 예전에는 까먹었다. 엄마도 수학 좋아하고 제법 했는데 이제는 잘 모르겠다. 이제 그렇게는 뭐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 그럼 같이 해결을 같이 해볼까? 뭐 네. 이러면서 너 어디까지 뭐 이해했니? 이게 뭘 묻는 문제야? 뭐 네가 푼 내용이 어디야? 이러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서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엄마들이 다 안다고 해서 뭐 답을 딱 다 해준다거나 뭐 다 풀어준다거나 그건 좋은 방식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어차피. 네. 그러니까 그냥 아이한테 그렇게 문항에 대해서 약간 분석적으로 좀 물으면서 엄마도 같이 해결하겠다는 좀 태도를 가지면 아이한테 더 사실 엄마가 옛날에 공부를 했었어도 그 주부 제가 현장에서 한 15년 차 이상 주부가 되면 모르는 게 너무 당연하신 거예요. 당연하신 거고 제가 그래서 끝까지 갈 거 아니면 4학년 때쯤에는 미리 다 포기를 해라. 아이를 가르칠 거를. 그리고 아이하고 같이 배워나가면 안 되고. 네, 그거가 정말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말이 엄마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냐 하면 엄마들이 애한테 수학을 배우려고 가르치려고 인강을 공부하는 엄마들이 실제로 있다니까요. 저도 그래 볼까 생각도 좀 그런데 했었어요, 솔직히. 그 모든 걸 잘하는 엄마일 필요는 없어요. 엄마는 맹모도 좋은 환경을 준 거지 직접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한 반대. 그런데 수학을 꼭 그렇게 아이만, 학생만 하는 건 전 또 아니라고 봐요. 수학도 뭐 평생 교육으로 할 수 네. 있는 거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요즘은 수학을 하는 추세인데, 뭐 엄마도 이기에 같이 배우면서 또 예전에 배웠던 걸 새록새록, 뭐 요즘 치매 예방에도 좋고. 네. 같이 배운다는 입장까지를 얘기하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네. 뭐 만약에 모른다면 저 같아도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는 옛날에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는데 요즘 수학이 이렇구나. 그리고 충분히 인정을 해주고 그냥 네. 궁금해하게 해주고 이 아이가 물론 부모님도 같이 하실 수는 있겠지만은 어느 정도 올라가서 계속 부모님이 아이 학습에 관여한다는 거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 그 이제 문의를 한 아이 같은 경우는 아마 저학년 때 엄마가 굉장히 이제 아이를 체크를 했기 그러신 때문에 것 같아요. 이 네. 아이가 내가 어느 정도 아는지를 엄마에게 확인을 하거나 자랑하고 싶은 이런 심리도 조금 있을 것 같고 네. 우선 인정받고 싶은 네. 충분히 부모님이 겸허한 마음으로 정말 잘하는구나 모르는 건 모르고 이런 부분 이렇구나 하고 좀 아까 얘기했듯이 관찰하고 칭찬해주고 네. 동기부여해줄 수 있는 그 정도면 괜찮지 예, 게다가 않을까요? 이제 6학년이나 된 애가 엄마한테 뭘 묻는다는 거는 아직도 사이가 좋다는 얘기거든요. 관계가 좋은 거예요. 네, 사이가 좋은 정말로.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 사이가 좋은 거를 화만 내지 말고 네, 그냥 그렇죠. 부드럽게 넘어가 주시면 네. 사이 좋은 건 유지하고 수학은 더 이상 안 가르치는 게 좋은 게 수학 물어보다 과학 물어보지 영어까지 물어보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감당이 안 될 표현을 수도 있죠. 엄마 입장에 생각해 보면 나는 못 푸는데 아이가 딱 이렇게 결국 이렇게 나는 약간의 질문만 했는데 아이가 낑낑대면서 풀었어요. 그러면 사실 엄마 입장에선 아이의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자신감을 주고 칭찬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네. 이렇게 완전히 딱 실질적인 이런 사건을 가지고 와, 넌 이걸 풀었네. 와, 너 대단하다. 넌 정말 수학적 머리가 있어. 뭐 이런 칭찬을 해주면 뭐 더 좋은 거 아닐까요? 플러스죠. 그렇죠? 예, 네, 매운 거. 그럼요, 그렇죠. 그럼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럴 능력이 안 되겠다. 그러면 솔직한 것도 네. 최고입니다, 이게. 저는 솔직하고 싶네요. 네, 정말 너무 언젠가 다 근데 걸릴 건데. 아이한테 입장에서 보면 네. 그 부모님이 나는 어렸을 때부터 수학 못해서 수학 포기했어. 뭐 아니면 뭐 어떤 아이가 우상시 여기는 연예인들이 나는 어렸을 때 수학 싫어하고 못했어. 이런 얘기들을 그렇게 흔하게 듣는 게 꼭 아주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절대로 아닐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뭔가 가르치는 사람과 키우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저는 좋다고 보질 않아요. 엄마는 아이를 키우고 사랑하는 사람이지 내가 수학 선생님이라도 아이한테는 수학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키우는 엄마 쪽으로 남아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제 부모님의 선택이신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이 어머님께서는
그냥 선생님들께서 짚어주셨던 그 핵심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이가 6학년이나 돼서도 엄마에게 학습에 대한 문의를 한다는 건 아이가 엄마를 그만큼 우리 엄마는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나는 우리 엄마가 참 좋아라고 그렇죠. 하는 그 네, 관계에 대한 의미로 인정을 받아들여서 맞습니다. 관계가 좋다는 것을 좀 인정하시고 아이와 함께 잘 문제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는 보이지 않고 지금 단순한 연산을 반복하는 이게 굉장히 지루할 거고 비교를 당하는 아이, 그러니까 남과의 비교해서 더 잘하고 싶은 경쟁 의식이 굉장히 과열될 수 있다는 게 학원 때문에 너무 바빠요. 학원 숙제가 학교의 숙제나 과제보다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가능성만 있는 아이인데 그 가능성만 있는 아이한테 너무 어려운 문제를 줘가지고 그 가능성이 꺼져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정말 아이들이 수학을 좀 좋아하게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간이잖아요. 수학, 이럴 때 정말 포기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가장 수학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은 어떤 순간이었는지 1위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심해질 때. 야,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뭐 아이들이 수학을 어려워하는 부분 얘기하시면서 3가지 요인 말씀하셨을 때 부모 요인을 얼핏 언급하셔서 제가 부모 요인이요? 왜요? 저희가 어째서요? 뭐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는데 바로 나왔네요. 엄마의 잔소리. 아이들이 실제로 엄마 때문에 막 공부하기 싫어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선생님. 저학년에는 가장 부모 요인이 크잖아요. 엄마 때문에 선생님 이거 뭐 시험 잘하고 뭐 잘했으면 우리 엄마가 뭐 해준대요. 우리 아빠가 뭘 해준대요. 그게 부모 요인이 동기 요인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3학년, 4학년 올라가면서 조금 자존감과 자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 사실은 엄마들의 이런 얘기도 간섭으로 받아들이잖아요. 사실 잔소리하는 엄마를 생각을 해보면 제 경험을 비추어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너 왜 수학에 흥미가 없니? 너 왜 수학을 좋아하지 않니? 이렇게 잔소리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안 하죠. 너 공부한 거 맞아? 왜 공부했는데 결과가 이 모양이야? 뭐 이런 식의 약간 결과지향적인 그런 잔소리를 할 것 같거든요. 그런 좋은 것도 다 잔소리예요. 좋은 것도. 왜냐하면 사람들이 잔소리라고 얘기하면 그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것만 잔소리라고 생각하는데 네. 입장을 딱 바꿔서 이런 건 잔소리 아닌 것 같죠. 이번 시험 못 봤는데 최선을 다하면 다음 시험 잘 볼 수 있을 거야. 이거 엄청난 잔소리예요. 더 짜증나죠. 엄마들이 네. 이거를 잔소리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입장을 딱 바꿔 생각할게요. 내가 만약에 이제 음식 설거지를 잘 했어요. 근데 고춧가루 몇 개하고 밥풀떼기가 몇 개 접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몇 개씩이나 붙어 있을 수 한두 개가 붙어 있어요. 있을 수 있다고 좀 잘 안 시켜서 그러면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너 최선을 다해 닦으면 다음번에는 그 4개인데 2개로 줄일 수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잔소리지 그게 칭찬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엄마들이 기분 나쁜데요, 은근히.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편한테 너 당신도 최선을 다하면 이번에 승진할 수 있어. 이게 잔소리가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잔소리라는 거죠. 일단 애가 뭐가 안 됐을 때 하는 말은 거의 다 잔소리예요. 네, 그러면 그렇네요. 제가 어머니들한테 얘 영어 공부 좀 많이 시키세요. 수학 공부 좀 많이 시키세요 하면 엄마들은 진짜 수학 공부하고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되는데 네. 뭐라고 했냐면 문제 풀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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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했어? 시험 준비 다 돼가? 네. 이거 계속 하는 거죠. 혼잣말로. 근데 애는 알았어 이런다고죠. 둘의 대화에서 개선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차라리 학습지를 풀려야겠다. 네. 라면 먹으면 자 지금부터 20분 있다가 내가 검사할 테니까 풀어와. 이건 잔소리가 아니에요. 시킨 거예요 진짜로. 그렇네요. 근데 너 학습지는 좀 해. 그리고 딴짓해요. 했냐? 그리고 딴짓해요. 전혀 액션 없이 아이는 또 알았어. 관계만 안 좋은 식으로 가는 게 네. 실제로 잔소리고 이런 부부간이나 직장에서 상사나 밑에나 내가 하는 것 때문에 이 아이가 개선 효과가 실질적으로 있게 하면 그건 성취 경험이 생기거든요. 네. 그런데 혼자 넋두리 하듯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 사람하고 있는 시간만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시간 미션과 양의 미션을 제공하고 네. 일단은 기다려줘야 되는데 저희 아이들이 제가 다른 설문을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내가 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하면? 하려고 하면 나는 분명히 할 수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시간을 주면 근데 엄마가 그걸 못 견뎌. 너 했니? 다 했어? 하긴 해. 막 자꾸 엄마가 그 시간까지 촉박하게 하고 네. 아침에 깨우는 것도 하루 한두 번 늦으면 그 지각하면 다음엔 안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더 막 안달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잔소리의 양만
이제 많아지면 아이의 잔소리나 이런 간섭에 대한 면역력만 키워져서 그렇죠. 근데 부모님이 절대로 아이한테 못 이겨요. 그냥 귓등으로만 듣게 되는 왜냐하면 상황을 만드는 유전자가 거죠. 얘는 더 개선된 유전자이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를 못 이겨요. 아이는 부모님 고집 부리면 아이도 고집이 더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켜봐주고 미션을 제공해주면 그 순간까지는 기다려주고 이런 이제 부모들의 훈련도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저희는 이제 해줘야 된다는 게 뭐 다른 게 아니라 지원의 문제가 아니라 참아주는 거 뭐 이런 건데 이제 마지막 항목에서 엄마가 잔소리를 안 하려면 사실 이제 엄마가 더 인내하고 더 마인드 컨트롤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 부모의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그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아까 그 팁은 수장님이 다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정말 아이를 믿고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하고 네. 학습에 관한 한 좀 인내하고 아이를 지켜봐주고 물론 적절한 동기 유발을 위한 뭔가 행위를 뭐 전혀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인내하고 믿어주고 아이의 선택권을 존중해주는 게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아니 들어요. 막 순간적으로 욱하는 거를 참을 수 있는 뭐 그런 방법은 좀 없나요? 없을까요? 그럼 뭐 이런 방법을 엄마가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교사의 전문성 신장을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관찰 카메라. 그러니까 네. 자기의 수업을 자기가 찍어서 그 장면을 보면서 그 반성적 성찰을 하는 그런 기법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엄마도 아이와의 대화를 이렇게 찍어서 그걸 같이 보면서 이렇게 그런 걸 가지고 말하는 네. 그런 방식이나 태도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수정해 보는 것도 레이건 대통령이 얘기했나요? Trust but verify. 믿지만 조사해봐야겠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역시 아이를 믿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얘는 믿지만 그래도 100%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수학은 아이의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아이가 할 수 있는 거를 우리 아이는 못할 수도 있다는 걸 엄마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수학은 얘가 2시간에 하는 걸 우리 아이가 10시간에 해도 못 푸는 경우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들은 어떤 착각을 갖고 있냐 하면 나는 못했지만 내가 낳은 아이는 매우 훌륭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는 거다. 네. 그래서 너는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 노력을 안 했을 뿐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할 수 있다는 착각이 할 수 있는 아이한테는 도움이 되겠지만 네. 할 수 없는 아이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가겠죠. 수학은 굉장히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리고 극복하기가 굉장히 힘든 과목입니다. 근데 극복이 안 되는 과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여기서 방송을 보고 나서 얘한테 잔소리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그냥 도란도란 모여서 수학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네. 좀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좀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니 제가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이렇게 짧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앞으로 이제 풀어나가야 될 그냥 간단한 얘기만 오늘 나눴을 뿐인데 1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의 선생님과 앞으로 나눠야 될 얘기들에 더욱더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오늘 세 분 선생님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 이상이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됐었어요. 제가 오늘 정말로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그중에서 마음속에 딱 하나 담고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말씀이 있어요. 다름이 아니고 부모가 아이에게 동기의 요인이 돼줘야 되는데 포기의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정주 선생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 보신 모든 시청자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내 아이에게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고 믿어주고 그리고 이끌어주고 내 아이가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기운을 좀 북돋아 줬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가져보게 됩니다. 자, 저희 수다학은요 다음 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거리 그리고 그에 해당한 해결책을 가지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